우선은 아까 김용윤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의 그 역사 문화적인 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소위 말하면 당군이 나라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된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정부, 지방정부라고 할 게 없죠. 그다음 지방의 그런 조직들이 형성이 됐던 그런 오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서구가 봉건 제도들에 의해서 나라를 형성되고 또 연합이 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실수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오랜 정서 문화 속에 있어요. 보이지 않게 국가와 지방,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 관계, 상하관계라고 하는 이건 기본 인식 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라는 개념은 약간 좀 비하적인 개념, 하위적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하면은 뭐 대학을 얘기할 때 서울에 있는 대학,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이라는 개념도 모두 오류가 있잖아요. 서울도 지방이거든요. 서울도 지방입니다. 서울은 중앙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서울도. 근데 우리는 수도 중심, 국가 중심 이런 체제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분권이라든가 정말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그런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첫 번째 진단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걸 조금 알 듯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력,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여전히 가져야만 되는,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문제도 너무 많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사실 그 내면적에는 보이지 않게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중앙정부의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때 많이 개혁을 하다가 그거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꼭 지방에 보면 무슨 다 지방 무슨 경찰청, 노동지청 뭐 전부 다 해야 되느냐? 인천 가면 인천 노동청 하면 되고 인천 경찰청 하면 되지. 이렇게 개념적부터가 지방을 좀 낮춰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검찰은 좀 틀려요. 검찰은 그거는 하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문제 인식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방의 아까 자치권이나 이런 부분을 구상 유치로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칠이 민주주의는 나쁜 제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류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제도를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거든요. 지방자치를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지방자치 가야 될 길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돼. 그래갖고 늘 지방에 문제가 없나, 뭐 지방의원들이 외유를 가서 뭐 맨날 문제를 야기시킨다, 뭐 부패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 막아야죠. 비판해야죠. 근데 저도 국회의원을 3번 했지만은 국회의원들이 해외 가는 건 일이고 지방의원들이 해외 가는 건 놀러 가는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 발상이에요. 아까 김병준 위원장님 말씀 잘했는데 반드시 자유와 민주와 권한과 권력에는 통제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걸 통제라는 개념도 사실 적절치는 않아요. 민주적 운영 관리 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회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전제를 저거는 아직도 안 돼, 이런 전제를 달면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방이 제대로 발전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방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가 중심적, 중앙집권 중심적으로 하면 지방이 제대로 된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발전해가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을 일으키는 동력을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는 답은
다분히 정치 논리가 너무 지배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정법에 의해서 수도권이 차별받는 역차별받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인천의 강화홍진도 수도권 정비법에서 근데 강화홍진이 지금 인구가 2만 6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무슨 규제의 대상입니까? 이를테면.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정치 논리가 지배하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정치 논리가 지배되고 사실상 지역의 특성 논리를 통해서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고 오히려 제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는 인천 시장할 때 그 경쟁의 논리로 인천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인천의 복합리조트 3개를 영종으로 다 유치했어요. 그때 34개 도시가 있는데 저는 논리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인천을 위한 것이냐. 너무 지역 논리를 하는데 정치 논리만 지배하다 보니까 실패한 사례로 제가 영암에 F1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천 영종했으면 대박 터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호남을 무시하는 얘기가 결단코 아니라 호남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정치 논리로 획일적인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제가 농림수산식품 장관할 때 호남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농수축산산업을 일으키고 거기에 관광을 갖다가 얹혀서 해야 된다. 새만금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동일한 잣대에 놓고 정치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그 특성화 전략을 살려줘야 된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지방에 모두 권한을 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발상 이런 거는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중앙하고 협력 관계를 하면서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도에 부단체장이 행정부단체장 있고 정무 또는 경제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공직자가 배치가 돼서 일을 합니다. 또 소위 말하는 시도의 그 다음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획조정실장 역시 행안부 공무원. 제가 행안부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과감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도를 전체를 관장하는 사실상 행정의 총책임자가 행정안전부에서 가서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시장을 할 때 인천 출신 고위공직자가 행안부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인천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할 수 없이 부시장을 데려다 써야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무슨 조선 총독부 시절에 총독관 파견한 사람입니까? 이거는 엄청난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시장, 도지사가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이스 부단장을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두라 이거예요. 두는데 이거 명칭을 뭐 제2부시장이 됐든 조정관이 됐든 해가지고 중앙과 전국 지방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아예 행정 전체 책임을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까지. 소위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직급을 떠나서 2인자, 3인자가 행정안전부. 제가 해외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적인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제가 광역단체장을 하고 장관을 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고 진짜 친정한 분권을 일으켜서 지역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고 이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또 이렇게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고 또 나라 발전을 위한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그 서두에는 좀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 칼럼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 관련된 그런 정책들, 그런 언술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보니까는 일단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을 전체 발표했는데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국정 과제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는 지방 국정 과제가 110개 중에서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보니까는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또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정부가 출범을 했다면은 부족하더라도 세부 과제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봤더니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목표가 5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시대라는 언술이나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는 6개 국정 목표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지방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과제는 없죠.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행정부 내에서도 홈페이지에서 국정 목표가 5개, 또 하나는 6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담당자의 실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는 이런 전문가들 특히 이쪽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에 관련된 그런 정책 언술이 너무 미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방균형 발전 위원회에서 이 세부 과제를 언제까지 완성할 건가 그런 로드맵이랄까 또 스케줄을 그래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11개 세부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 세부 과제를 한 10개 하셔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다는 거, 제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건 2달이건 스케줄, 로드맵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지역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앞으로 지방 지역에 관련된 언술 또 정책들, 담론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주체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방시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방향을 몇 개 얘기하는 그 선이라고 볼 겁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쪽이 과연 누굴까?
그게 행안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또는 이제 새로 이제 그 대통령 자문 그 특별 기구가 발족되면 거기 위원장이 언수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아직 미지수죠. 행안부 장관이 언수를 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2번 그 언수를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 지방선거 전에 5월 20일에 첫 국무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그 언수를 한 것이 나오는데 보니까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대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지방 정책, 사실 그 주제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의 방향과 과제 이런 그 주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대비로 나왔습니다.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비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언술이 보도가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월 14일 날 그 행안부 장관이 17개 시도지사하고 같이 회의하는 중앙지방 그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이것을 아마 그 담당 공무원이 발표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신문에 보도 나왔는데 그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뭐 발표를 한 것 같다 이런 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이 이거 죄송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과연 이 지방 지역들 언술들 담론 또 정책을 과연 제대로 할 건가 뭐 이런 그 의아심들이 있죠. 잘 알겠지만 행안부 장관이 그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 지방 담론을 빨리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그 발표하는 어떤 주체가 빨리 서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그 생각을 듭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지방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한 정부 5년 내에 우리가 치른 선거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거가 좀 많다고 보죠. 선거가 많다 보니까는 정책 수요도 많고 또 여러 그 갈등을 자꾸 늦추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래서 이 5년의 선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2번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럴 때 대통령제 5년제를 뭐 4년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총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그 실시하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재인 정부 보면은 갈등이 있는 것을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선거가 앞두고 있을 때 표가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방 문제 또 정치 전체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 총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실시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왜 국민의힘에 서 계셨는지 도저히 이해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통찰력과 지방화에 관한 의견을 저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큰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작년에 30년째 되는데요. 1기, 2기 선거,
그리고 3기, 4기 선거, 그리고 5, 6, 7기 선거, 이번에 8기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가 다 원사이드하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 2기 선거는 지금의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3, 4기 선거는 국민의힘, 5, 6, 7기는 민주당, 이번에는 또다시 국민의힘. 이것은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로 치러지고 있지 못하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음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선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발표된 인수위에서 발표한 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균형발전 문제 중에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 그리고 지방재정과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병준 의원께서 아주 강조를 해주셨는데, 균형발전의 기본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요소는 자치분권의 관점을 갖고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추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방이 소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에 기반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재작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내용과 크게 다른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재조정 문제 역시 이미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일부 반영이 됐고요. 보충성의 원리나 이걸 법제화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충성의 원리는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현행법으로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법제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부분입니다.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입법권 역시도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헌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권, 인사권 물론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기능을 한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오래된 관료사회의 이 기득권의 벽을 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개선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조, 새로 개정된 제1조의 목적 조항에 보면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의 지방행정에 관한 참여를 그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주권 재민의 원칙을 지방자치에서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관여하는 순간 이것은 주민자치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꾸로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변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또 다른 역관변화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 관련법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왔던 여러 제도 개선의 문제랄지 세제랄지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광역정부와 지방정부도 매우 심각한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의 관계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박완수 당선자님께서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 재정력 강화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연방제 수준에 달하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방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8대2에서 임기 내 7대3까지 완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1, 2차 재정분권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소비세 비율을 11%에서 현행 21%까지 10%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세의 비중이 일부 국세와 비교해서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만 임기 내 7대3이라고 하는 목표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결실을 대부분이 광역지방정부가 가져갔습니다. 1차 재정분권 과정에서 70%를 광역이 가져갔고 나머지가 기초가 30%입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재정분권 과정에서 협의된 것이 그러면 2차 때는 반대로 기초가 70, 광역이 30 이렇게 하자라고 했지만 2차 재정분권의 결실 역시도 6대4로 광역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3차 계획되어 있는 3차 재정분권 25.3%까지 4.3%를 더 지방소비세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3차 재정분권 과정에서는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 주체가 저는 광역보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발표된 내용 중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다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뭘 자신들이 만든 계획에 따라서 그 보조금을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 대부분이라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12년 구청장 생활을 하면서 초기에 저희 복지 예산이 30% 초반대였습니다. 지금은 54%까지 됐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랄지 또는 무상 보육 정책이랄지 전 국민에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지방비 매칭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심지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60%가 넘어가는 자치구도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지방재정을 운영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 영향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인하를 2번을 했습니다. 이 재산세는 기초지방정부의 핵심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세목입니다. 기초지방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남의 주머니를 빼서 국가정책을 실현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그것이 이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으로 전액 다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 이 구의 부동산 교부세가 260억에 이릅니다. 이것을 대폭 인하했을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이야기하고 뒤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틀어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짐의 전환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씀은 많지만, 드릴 말씀은 많지만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정리한 걸 갖다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방의회 구성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민선자치 시작한 지 28년인데요.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아직 지방분권은 안 되고 있고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반성해야 될 과제로서 지금 보면 그동안에 이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중앙정부는 놔두고 지방만의 이렇게 분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이 분권만 이야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수도권 집중 문제도 수도권은 놔두고 지방만 이렇게 균형 발전을 시키는 이런 인식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해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중앙은 중앙이고 지방은 지방이다 하는 인식 아직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또 제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학과 정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게 또 지역 인재들은 수도권 집중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에서는 괜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와서도 우리 아까 유정복 인천시장님이나 우리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님은 수도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들은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에 대한 또 소외감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첫째는 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뭐 매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지금 다른 부처는 모르겠고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이거 정말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세 개 부처. 행안부는 아까 우리 유정복 시장님은 장관까지 하신 분이 뭐 인천광역시 부시장을 마음대로 임명 못 한다고 불편을 하셨는데 자기 장관할 때 고쳐놔야죠. 왜 안 고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부시장, 부지사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도 이제는 행안부가 조정해요. 근데 제가 국회 행안위 간사하면서 이걸 고쳐서 해야 되는데 법률에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시행령 규칙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 조직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대통령인데 여기에서 심지어 자치단체 국 명칭도 마음대로 도지사가 명칭을 못 바꿔요. 그리고 직급도 마음대로 바꿀 수 예를 들면은 우리 경남도에 2급이 4명이 있고 상급이 11명이 있으면 2급을 일 안 하면 상급자리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보내요. 그럼 2급은 4명이기 때문에 뭐 자기 자천제도 그 자리에 뺑뺑 도니까 일 안 해요. 이런 것도 제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지방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기획재정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정적 집행 기획재정부에 말 안 듣고 한 개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의 중앙국고 이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 모든 거 지방의 재정집행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요. 제가 볼 때는 지역의 개발이나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하면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여러 수십 분 왔다 갔다 해야 하나 해결돼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요원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제대로 좀 한 개라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 세 개 부처 장관들 좀 만나셔가지고 지방에 행안부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아까 포괄적 보조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좀
이 포괄적으로 좀 권한을 주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분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지역에 아주 공공기관들 많이 내려보낸다고 전 정부나 계속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병민 위원장께서도 스카이 대학들 이야기했는데, 저는 대학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 서울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 청계 대기업 본사가 74%가 아직도 서울에 있거든요. 금융기관들 지금 대출 비중 84%가 전 수도권이거든요. 행정기관 내려보냈다고 하지만은 공공기관 10곳 중에 4곳이 아직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국가기관, 혁법기관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인재들도 전부 수도에 지금 상위 1% 근로소득자 100명 중에 75명이 수도권 소재 직장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수도권 정비 계획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수도권 정비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 오히려 수도권 규제는 풀고 지방은 묶인 거 아닌가,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가균형 발전하고, 또 그게 그 대표적인 예가 공장 총량제인데요. 이거 완전히 사문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당선되고 나서 우리 경남에 있는 젊은 친구들 보고, 우리 경남이 불명예스럽게도 청년들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떠나는 도로 이렇게 작년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 불러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경남이 이 부산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은 부산으로 많이 놀러 간대요.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놀러 가고, 또 대구 인근에 있는 젊은이들은 대구에 많이 간대요. 이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기간이 어디 있고 일자리 때문에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에 있는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력 공급 하나도 안 되고, 협력사 공급망 하나도 안 돼 있고, 고객들 안 돼 있고, 물류 안 돼 있고, 이거 지방으로 가는 순간 기업들도 전문 인력 다 빠져버리고, 결국 전문 인력 빠지는 게 아이들 교육 문제라도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수도권에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죠. 기간 하나 이전해도 그 기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서울에 거주하면서 간혹 지방에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통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 없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안부가 228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89곳이 소멸위기 지역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30년 내에 105개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결국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빼면 다 소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 안 갔어. 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이제는 정말 획기적인 혁명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은 이제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지방이 살기 위해서 메가시티 전략 이렇게 부울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덩치 키운다고 수도권에 대항이 됩니까? 그러면 부울경 통합하고 그다음에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 다 통합해서 통합한다고 수도권에 대항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권한과 재정과 모든 것이 중앙에 떨어 있는데 그 덩치 키우면 오히려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죠. 저는 메가시티 한다고 해가지고 이 수도권과의 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산자부와 국토교통부가 균형 발전 특별급 시행령 해가지고 거기 보면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하겠다 하는데,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이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가 합니까? 기획재정부가 합니다. 기획재정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부의 부여금 가는 권한 이거 주지 않으면 메가시티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메가시티가 그거는 실증법상의 용어가 아니죠. 실증법상의 용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권한을 안 주면 제가 볼 때 아무리 키워봐야 수도권에 대항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행되는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1조 원 뭐 대응 기금 마련 들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저는, 그래서 우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김병준 위원장께서 특별행정기관이 있잖아요. 시도에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이제 폐지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청, 낙동과 환경청, 아니 환경보호는 자치단체가 하는데 규제는 환경청이 다 그럼 가지고 있어요. 지역개발 하나도 못합니다. 노동사무소, 수산청, 통계청, 국토관리청 다 지방자치단체 흡수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심지어 권한도 갖고 있는데다 지방에 분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규제하고 있는데 무슨 지방자치가 되나요? 이거 다 했어야 되고, 메가시티 이거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면 좋은데, 권장하면 중앙정부에 상하는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 인력 권한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 권한, 뭐 국세지방세 비율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건데, 이거 정말 좀 이번 기회에 새 정부에서 조정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경남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이게 전부 광역자치단체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DJ 김대중 정부 때 다른 데 다 해제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그린벨트를 창원권만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창원 그린벨트 전면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에 도시 발전에 아주 묶어놓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그리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뭐 이미 그린벨트 묶어봐야 그 밖에 도시, 신도시 다 개발하고 하는데 왜 기초자치단체 이 창구만 유일하게 아직도 그린벨트 지정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제가 도지사 취임하면 해체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한 건데, 저는 우리 김병준 균형발전위원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왜 그러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현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